제발, 우리 엄마 좀 살려주세요. 거센 비가 쏟아지던 어느 날 밤, 김민혁 회장은 갑자기 자신의 팔을 꽉 붙잡는 작은 두 손 때문에 걸음을 멈췄습니다. 비를 흠뻑 맞은 얇은 옷차림의 쌍둥이 형제였습니다. 아저씨, 이거 드릴게요. 엄마가 너무 아파요. 아이가 주머니에서 꺼내 보인 것을 본 순간 김 회장의 숨이 멎었습니다. 그것은 자신과 전처의 이름이 새겨진 시계였어요. 너희들, 이거 어디서 났어? 아무도 몰랐어요. 이 만남이 한 남자를 그 자리에서 무너뜨릴 줄은요. 무정자증으로 자식을 포기하고 살았던 김 회장은 왜 이 쌍둥이 아이들 앞에서 무릎 꿇고 오열했을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상록수 인생 사연과 함께 해주세요. 댓글로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알려주시면 한 분 한 분 인사드리겠습니다. 김민혁 씨, 무정자증입니다. 7년 전 어느 가을날 대웅건설 김민혁 회장은 건강검진 정밀 결과를 듣기 위해 병원에 들렀어요. 의사가 심상치 않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정밀 검사 결과 자연 임신 확률은 사실상 0%입니다. 민혁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의사가 뭔가를 더 설명하고 있었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치료할 방법은 없을까요? 민혁의 목소리가 겨우 나왔습니다.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진료실 안이 조용해졌어요. 민혁은 한참 동안 의자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 아내 수희와의 대화가 생각났어요. 민혁의 팔을 베고 누운 수희가 민혁을 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만약에 아들을 낳으면 여보 닮아서 잘생겼겠다. 민혁이 수희의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웃었습니다. 딸이면 너 닮아서 예쁘겠지. 나는 5명도 좋아. 이 큰 집에 애들 소리 가득하면 얼마나 좋겠어. 민혁이 수희를 와락 끌어안았어요. 그럼 난 10명도 좋아. 축구팀 하나 만들자. 둘은 이불 속에서 한참을 웃었어요. 그게 바로 어젯밤이었습니다. 진료실 문을 열고 나왔어요. 복도 끝 의자에 누나 현지가 앉아 있었습니다. 동생 검진 결과가 걱정돼서 따라온 거였죠. 민혁의 얼굴을 보고 현지가 벌떡 일어섰어요. 민혁아, 왜 그래? 민혁은 입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한참을 서 있다가 겨우 한마디를 내뱉었어요. 무정자증이래. 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동생의 어깨를 잡으며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떻게? 수희는 애기 너무 좋아해서 자식 많이 낳는 게 평생 소원이라며 상처받은 동생을 걱정하는 누나의 눈물이었어요. 수희에게는 당분간 말하지 말아줘. 민혁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병원을 빠져나왔습니다. 지하 주차장에 세워둔 차에 올라탔어요. 시동을 걸지 못했습니다. 핸들 위에 이마를 대고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죠. 민혁의 어깨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소리를 죽이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지하 주차장은 고요했어요. 형광등만 차갑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민혁이 달라졌습니다. 퇴근이 늦어졌어요. 밤 10시, 11시를 넘기더니 자정이 다 돼서야 술 냄새를 풍기며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주말에도 서재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죠. 수희가 밥을 차려놓고 불러도 대답이 없었어요. 수희는 민혁이 왜 그러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민혁은 더 이상 수희와 눈을 마주치며 이야기하려 하지 않았어요. 수희가 매일 아침 냉장고에 써붙이던 쪽지도 더 이상 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결혼기념일이었습니다. 수희는 아침부터 부엌에 서 있었어요. 민혁이 좋아하는 갈비찜과 잡채를 하고 식탁에 촛불까지 켜두었습니다. 오늘만큼은 남편과 마주 앉아 이야기하고 싶었죠. 민혁이 넥타이를 풀며 들어왔습니다.
식탁을 보는 눈이 흔들렸어요. 하지만 표정을 지우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수희가 조심스럽게 작은 상자를 내밀었어요. 여보, 이거 임신에 좋은 영양제래. 올해는 꼭 이쁜 아기가 찾아왔으면 좋겠다. 민혁의 손이 와인잔을 쳤습니다. 잔이 쓰러지며 붉은 와인이 흰 식탁보 위로 번져나갔어요. 아기 얘기 좀 제발 그만해. 수희의 손이 멈췄습니다. 영양제 상자를 든 채 굳어버렸어요. 입술이 떨렸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어요. 민혁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수희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 뒤로 수희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남편의 눈빛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혼자 이불을 끌어안고 뒤척이는 밤이 계속됐습니다. 며칠 뒤 현지가 수희를 따로 불러냈습니다. 조용한 카페였어요. 현지가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수희야, 이런 말하기 싫은데 내가 너한테는 솔직해야 할 것 같아서. 수희의 손이 무릎 위에서 움켜쥐어졌어요. 민혁이 다른 여자 있어. 수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형님, 그게 무슨 이야기세요? 현지가 수희의 손을 잡았어요. 안타까운 표정이었습니다. 민혁이가 그러더라. 솔직히 너랑 수준이 안 맞는다고. 그 말이 수희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수희는 고아였어요. 보육원에서 자랐죠. 그게 평생의 상처였습니다. 민혁만은 그 상처를 건드리지 않는 사람이라고 믿었어요. 수희야, 기분 나쁘게 듣지 마. 근데 우리 집안이 원래 좀 까다롭잖아. 네가 우리 집 며느리 된 것만도 대단한 거야. 평소 민혁의 변해버린 행동을 지켜봐온 수희는 현지의 말을 의심 없이 믿어버렸어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수희가 부은 눈으로 민혁 앞에 섰어요. 여보, 나한테 솔직하게 말해줘. 나 말고 다른 여자 있어? 민혁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민혁은 이미 마음을 먹었어요. 이 사람을 놓아줘야 한다고. 자기 곁에 두면 평생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 그게 이 사람한테 가장 잔인한 일이라고. 민혁이 입을 열었습니다. 맞아. 수희는 그만 주저앉고 말았어요. 솔직히 말할게. 너랑 사는 거 지긋지긋해. 맨날 애기 얘기, 가족 얘기, 숨이 막혀. 나한테 매달리지 말고 너 닮은 예쁜 애 낳게 해줄 좋은 사람 만나서 떠나. 그게 나을 거야. 수희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민혁의 바지를 붙잡았어요. 거짓말이지? 여보, 거짓말이라고 해줘. 민혁은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주먹을 쥐었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이틀 뒤였습니다. 식탁 위에 서류가 놓여 있었어요. 이혼 서류였습니다. 도장이 찍혀 있었죠. 그 옆에 작은 반지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수희의 결혼 반지였습니다. 수희는 현관에서 신발을 신다가 손이 멈췄어요. 손목에 찬 시계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낡은 시계였어요. 민혁이 첫 월급으로 사준 시계였죠. 수희의 손목에 채워주며 민혁이 말했었습니다. 앞으로 내 모든 시간은 영원히 너와 함께 할 거야. 비싼 건 아니었지만 두 사람의 평생을 약속한 소중한 시계였어요. 수희는 시계를 풀었습니다. 식탁에 내려놓으려다가 손이 멈췄어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계를 코트 안주머니 깊숙이 넣었어요.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텅 빈 거실 식탁 위에 이혼 서류와 반지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어요. 그날 저녁 민혁이 집에 돌아와 식탁 앞에 서 있었습니다. 반지를 집어들었어요. 작은 반지였습니다. 민혁의 큰 손 안에서 반지가 더 작아 보였죠. 민혁은 반지를 쥔 채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입을 틀어막고 몸을 웅크렸죠.
한참을 그렇게 울었습니다. 저녁 햇살만 조용히 기울고 있었어요. 이혼 도장을 찍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수희는 한남동 대저택을 나온 뒤 예전에 일했던 유치원으로 들어갔어요. 원래 유치원 교사였거든요. 원장이 사정을 듣고 다시 받아준 거였죠. 아이들 앞에서는 웃었습니다. 간식을 나눠주고 동화책을 읽어주고 동요를 불러주며 하루를 버텼어요. 하지만 아이들이 다 돌아가고 빈 교실에 혼자 남으면 수희는 책상에 엎드려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오전 수업 중이었습니다. 수희가 아이들 앞에서 동요를 부르다가 갑자기 입을 막았어요. 헛구역질이 올라왔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교실 바깥으로 뛰쳐나가 화장실에서 한참을 토했어요. 동료 교사가 달려왔습니다. 선생님 괜찮아요? 얼굴이 너무 안 좋아요. 수희는 손을 저었어요. 괜찮다고, 아침에 뭘 잘못 먹은 것 같다고. 하지만 그 다음 날도 구역질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동료 교사가 수희의 팔을 잡고 산부인과로 데려갔어요. 진료실 아니었습니다. 의사가 초음파 화면을 보며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그리고 수희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임신 6주 차예요. 수희의 눈이 커졌어요. 그런데 여기 보이시죠? 하나가 아니에요. 쌍둥이입니다. 수희는 초음파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작은 점 2개가 깜빡이고 있었어요. 심장 소리였습니다. 2개의 심장이 뛰고 있었죠. 수희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기쁨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는 눈물이었습니다. 그토록 원하던 아기였어요. 그런데 이 소식을 전할 사람이 이제는 없었죠. 병원을 나온 수희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망설이다가 민혁의 번호를 눌렀어요. 지금 거신 번호는 없는 번호입니다. 수희의 손이 멈췄어요. 다시 눌렀습니다. 같은 안내음이 흘러나왔죠. 번호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수희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민혁의 옛 이메일 주소로 편지를 보냈어요. 여보 나예요. 할 말이 있어요. 연락 주세요. 전송 버튼을 누르고 한참을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잠시 뒤 화면에 빨간 글씨가 떴어요. 전송 실패. 수희는 핸드폰을 가슴에 꼭 안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전화도 이메일도 연결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수희는 마지막 방법을 택했습니다. 직접 찾아가기로 한 거였어요. 다음 날 아침 수희는 대웅건설 본사 앞에 섰습니다. 유리로 된 높은 건물이었어요. 예전에는 민혁과 함께 드나들던 곳이었죠. 하지만 이제 수희는 이혼한 전처였습니다. 로비로 들어섰어요. 안내 데스크에서 민혁을 만나러 왔다고 말했습니다. 직원이 어딘가에 전화를 걸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죄송합니다. 면회가 어렵습니다. 수희가 사정했어요. 잠깐이면 된다고, 꼭 전해야 할 말이 있다고. 그때 검은 양복을 입은 경호원 2명이 다가왔습니다. 나가주십시오. 수희가 뒤로 물러서지 않았어요. 경호원의 손이 수희의 팔을 잡았습니다. 거칠었어요. 수희가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가방이 열리며 안에 있던 것들이 로비 바닥에 흩어졌어요. 지갑, 핸드폰, 그리고 초음파 사진. 수희가 바닥에 엎드려 초음파 사진을 주워 담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로비를 지나가던 직원들이 힐끗 보고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무도 멈추지 않았어요. 그때였습니다. 이게 무슨 소란이야? 높은 구두를 신고 팔짱을 낀 채 현지가 로비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은 수희를 보더니 눈을 가늘게 떴죠. 수희야, 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수희가 현지를 올려다봤습니다.
초음파 사진을 가슴에 꼭 안은 채였어요. 형님, 민혁 씨 좀 만나게 해주세요. 꼭 전할 말이 있어요. 현지의 눈이 초음파 사진 위에 멈췄어요. 순간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금방 표정을 바꿨죠. 여기서 이러면 안 돼. 올라가서 이야기하자. 현지는 수희를 데리고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하지만 회장실이 있는 층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없는 한적한 회의실로 수희를 데려갔어요. 문을 닫았습니다. 수희가 초음파 사진을 내밀었어요. 형님, 저 임신했어요. 쌍둥이에요. 민혁 씨 아기예요. 현지는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사진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의자에 기대앉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수희야, 이걸 민혁이한테 말하려고 온 거야? 수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건 안 돼. 현지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민혁이 미국 갔어. 그쪽 재벌가 딸이랑 재혼 이야기가 오가고 있어. 1,000억짜리 혼담이야. 현지가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안에 청첩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수희가 떨리는 손으로 청첩장을 펼쳤어요. 민혁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다른 여자의 이름 옆에요. 수희의 손에서 청첩장이 떨어졌어요. 거짓말이에요. 이혼한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현지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수희야, 현실을 봐. 민혁이는 이미 새 출발을 하고 있어. 그런데 네가 갑자기 임신했다고 나타나면 어떻게 되겠어? 현지가 몸을 앞으로 숙이며 목소리를 낮췄어요. 우리 엄마 성격 알지? 네가 이 아이들 데리고 나타나면 우리 핏줄이라며 애들만 뺏어서 호적에 올리실 뿐이야. 넌 평생 애들 얼굴도 못 보게 될 거야. 수희의 얼굴이 사색이 됐어요. 어머님이 그러실 리가. 우리 어머니가 뭐라고 그랬는지 잊었어? 고아 출신이 어떻게 잘 키우겠냐고. 네가 낳은 애는 자기 손으로 키우겠다고 그런 분이야. 수희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시어머니가 그런 말을 한 적은 없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까다로운 성격을 알고 있었고 현지의 입에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나오니 부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현지가 테이블 위에 수표 한 장을 밀어놓았어요. 10억이야. 이걸로 병원 가. 그리고 새 출발해. 아니면 나아. 대신 낳으면 우리 엄마가 가만히 안 있을 거야. 애들만 뺏기고 넌 바로 쫓겨나게 될 거야. 수희는 수표를 보지 않았어요. 초음파 사진만 가슴에 꼭 안고 있었습니다. 지우든가 뺏기든가 둘 중 하나야. 현지의 말이 회의실 안에서 울렸어요. 수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의자에서 일어났어요. 수표를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초음파 사진만 품에 안은 채 회의실 문을 열고 나왔어요. 복도를 걸었습니다. 다리가 풀려서 벽을 짚어야 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로비로 내려왔습니다. 유리문을 밀고 밖으로 나왔어요. 거리에서 한참을 멈춰 서 있었습니다. 돌아갈 곳이 없었어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수희는 핸드폰을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유치원에 사직서를 보냈어요. 짐이라고 할 것도 없었습니다. 작은 가방 하나에 옷 몇 벌과 딱 2가지만 넣었어요. 초음파 사진과 낡은 시계였습니다. 수희는 아무도 모르는 변두리 반지하 방으로 숨어 들어갔어요. 보증금 200만 원짜리 곰팡이가 핀 좁은 방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아이를 지키겠다고, 절대 뺏기지 않겠다고 이를 악물었어요. 한편 같은 시각 민혁은 미국행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현지가 민혁의 서재로 찾아왔어요.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이것 좀 봐. 민혁이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 서류와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서류에는 수희가 위자료 10억을 수령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죠.
사진 속에는 수희가 다른 남자와 웨딩 촬영을 하고 있었어요.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민혁의 손에서 사진이 떨어질 뻔했어요. 10억 받자마자 바로 다른 남자랑 결혼한대. 이미 예식장도 잡았대. 민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진 속 수희의 웃는 얼굴을 들여다봤어요. 진짜인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수희의 번호를 눌렀어요. 지금 거신 번호는 결번입니다. 기계음이 흘러나왔습니다. 민혁은 한 번 더 눌렀어요. 같은 소리가 반복됐죠. 핸드폰을 책상 위에 놓았어요. 아무것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전화도 없고 연락도 없고 수희는 흔적도 남기지 않고 사라져버린 거였죠. 현지가 조용히 말했어요. 잊어. 수희는 이미 새 사람 만나서 잘 살고 있어. 너도 새 출발해야지. 민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사진을 봉투에 다시 넣었어요. 그리고 서재 서랍을 열어 수희의 결혼 반지를 꺼냈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보다가 반지를 봉투와 함께 서랍 깊숙이 밀어 넣었어요. 서랍이 닫혔습니다. 일주일 뒤 민혁은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인천공항 출국장에서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 시각 서울 변두리 반지하 방에서는 수희가 얇은 이불을 덮고 누워 있었어요. 배 위에 두 손을 올린 채 천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곰팡이가 핀 천장이었죠. 수희가 배를 어루만지며 작게 속삭였어요. 엄마가 꼭 지켜줄게. 아무한테도 안 뺏길 거야. 반지하 창 밖으로 가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7년이 흘렀습니다. 인천공항 입국장 문이 열렸어요. 검은 코트를 입은 남자가 걸어 나왔습니다. 김민혁이었어요. 7년 전 한국을 떠났던 그 남자였죠. 하지만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차갑고 단단했어요. 미국에서 대웅건설을 글로벌 기업으로 키워낸 냉혹한 회장의 눈이었죠. 비서실장이 공항 출구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여 인사하며 서류 가방을 건넸어요. 회장님, 한국 복귀 관련 서류 정리해 놨습니다. 확인해 주십시오. 민혁이 차에 올라타며 서류를 넘겼어요.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확인드릴 것이 있습니다. 이전 배우자 관련 서류가 아직 보관 중인데 파기하시겠습니까? 민혁의 손이 서류 위에서 멈췄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한참을 말이 없었죠. 보관해. 짧은 한마디였어요. 비서실장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차가 공항을 빠져나갔어요. 서울 시내로 들어섰습니다. 7년 만에 서울이었죠. 거리는 많이 달라져 있었지만 민혁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대웅건설 본사 대연회장에서 환영 파티가 열렸습니다. 샴페인이 터졌어요. 임원들이 줄지어 인사했습니다. 축하한다. 금이환영이다. 앞으로 잘 부탁드린다. 악수를 하고 잔을 부딪히고 카메라 앞에서 웃었어요. 민혁은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이 웃지 않았어요. 샴페인 잔을 들고 서 있는데 연회장이 텅 비어 보였습니다. 사람이 수백 명 있는데도요. 회장님, 축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민혁이 단상에 올라갔어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불빛이 얼굴을 비췄죠. 준비된 인사말을 했어요. 박수가 터졌습니다. 하지만 민혁의 귀에는 그 박수 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축사를 마치고 단상에서 내려온 민혁은 잔을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연회장 뒷문으로 빠져나갔어요. 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기사가 우산을 들고 달려왔어요. 회장님, 차 대기하고 있습니다. 됐어. 먼저 가. 민혁은 기사를 돌려보냈습니다. 비를 맞으며 걷기 시작했어요. 코트 깃을 세우지도 않았죠.
발이 향한 곳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돌담길이었어요. 7년 전 수희와 함께 걸었던 길이었습니다. 주말마다 손을 잡고 걸었던 곳이었죠. 돌담 위에 이끼가 끼어 있었어요. 가로등 불빛이 빗물에 번져 있었습니다. 민혁은 천천히 걸었어요. 골목 중간쯤에 큰 느티나무가 한 그루 서 있었습니다. 민혁의 발이 멈췄어요. 나무 기둥에 뭔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손을 뻗어 더듬었어요. 빗물에 젖어 있었지만 흐릿하게 남아 있었죠. 두 사람의 이니셜이었습니다. 수희와 함께 새긴 거였어요. 언제였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지만 수희가 웃으며 우리 이름 여기에 남기자라고 했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민혁의 손가락이 글자 위에서 멈췄어요. 빗물이 손등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작은 발소리가 들렸어요. 후다닥 달려오는 소리였습니다. 민혁이 돌아보기도 전에 무언가가 민혁의 바지가랑이를 꽉 붙잡았어요. 작은 손이었습니다. 민혁이 고개를 내려다봤어요. 7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 둘이 서 있었습니다. 얇은 티셔츠 하나만 입고 있었어요. 비에 흠뻑 젖어 있었죠.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아이 하나가 민혁의 바지를 잡아당기며 올려다봤어요. 비와 눈물이 뒤섞인 얼굴이었습니다. 아저씨, 제발 우리 엄마 좀 살려주세요. 엄마가 너무 아파요. 민혁이 무릎을 굽혔어요.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앉았습니다. 엄마가 아프다고? 어디가 아프신 거니? 아이가 고개를 세차게 끄덕였어요. 엄마가 뜨거워요. 말도 못해요. 눈도 안 떠요. 옆에 서 있던 다른 아이가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손이 덜덜 떨리고 있었어요. 아저씨, 이거 드릴게요. 이거 주면 도와주실 거죠? 아이가 내민 것을 본 순간 민혁의 숨이 멎었어요. 낡은 금시계였습니다. 세월에 닳아 금빛이 발에 있었어요. 유리면에 잔 흠집이 나 있었죠. 하지만 민혁은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첫 월급으로 산 시계였어요. 수희의 가느다란 손목에 채워주며 말했었죠. 앞으로 내 모든 시간은 영원히 너와 함께 할 거야. 수희가 시계를 쓰다듬으며 웃었어요. 나 이거 죽을 때까지 안 풀 거야. 그 시계가 지금 빗속에서 7살짜리 아이의 손에 들려 있었습니다. 민혁의 입술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아이의 어깨를 두 손으로 잡았어요. 이 시계 어디서 났어?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울 엄마 거예요. 민혁의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엄마 이름이 뭐니? 아이가 코를 훌쩍이며 대답했습니다. 이수희요. 민혁의 몸이 굳었어요. 비가 쏟아지고 있었지만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귓속에서 심장 소리만 쿵쿵 울렸어요. 이수희. 7년 전 자기가 내쫓은 여자의 이름이었습니다. 위자료 10억을 받고 다른 남자와 결혼해서 떠났다고 들었던 여자. 잊으려고 7년을 발버둥 쳤던 여자. 그 여자의 시계가 이 아이들 손에 있었어요. 민혁이 아이들의 얼굴을 다시 봤습니다. 빗물에 젖은 아이들의 얼굴을요. 그제야 보였어요. 눈매가 수희를 닮아 있었습니다. 민혁의 입에서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한참을 아이들을 바라보다가 간신히 입을 열었어요. 지금 엄마 어디 있어? 아이가 골목 안쪽을 가리켰습니다. 저쪽이요. 빨리 가야 해요. 엄마가 안 일어나요. 민혁이 벌떡 일어났어요. 두 아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작고 차가운 손이었어요. 민혁의 큰 손이 그 손을 감싸쥐었죠. 뛰자. 민혁이 아이들의 손을 잡고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얼굴을 때렸어요. 구두가 무릉덩이를 밟았습니다. 코트 자락이 빗물에 젖어 무거웠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골목을 꺾고 좁은 길을 지나고
비탈길을 내려갔어요. 아이가 앞에서 이끌었습니다. 민혁은 아이의 손을 놓지 않았어요. 비가 점점 거세졌습니다. 아이들의 손을 잡고 비탈길을 내려가고 좁은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비는 점점 거세졌어요. 민혁의 구두가 무릉덩이를 밟을 때마다 흙탕물이 튀었죠. 아이가 멈춰 섰어요. 여기에요. 민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앞에 녹슨 철문이 있었어요. 반지하였습니다. 계단을 반쯤 내려가야 보이는 문이었죠. 벽에 곰팡이가 피어 있었어요. 철문 옆에 크레파스로 그린 그림이 붙어 있었습니다. 비에 젖어 색이 번져 있었지만 글씨는 읽을 수 있었어요. 엄마 빨리 나으라고 써 있었습니다. 민혁의 발이 멈췄어요. 대웅건설 회장이 평생 와본 적 없는 곳이었습니다. 아이가 철문을 밀었어요. 삐걱 소리가 났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눅눅한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좁은 방이었습니다. 창문이라고 할 수도 없는 작은 환기구 하나만 달려 있었죠. 전등은 나가 있었어요. 복도 비상등 불빛만 겨우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방 한쪽에 사람이 누워 있었어요. 얇은 이불 한 장을 덮고 있었습니다. 민혁이 다가갔어요. 무릎을 꿇고 이불을 살짝 내렸습니다. 수희였어요. 오랜만에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민혁이 기억하던 얼굴이 아니었어요. 광대뼈가 도드라져 있었습니다. 볼이 깊게 꺼져 있었죠. 입술이 바짝 말라서 갈라져 있었어요. 이마에 손을 대봤습니다. 불덩이 같았어요. 숨소리가 거칠었습니다. 가슴이 들썩일 때마다 가느다란 신음이 새어나왔죠. 수희야. 민혁이 불렀어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수희야, 나야. 눈이 뜨이지 않았어요. 의식이 없었습니다. 민혁이 방 안을 둘러봤어요. 낡은 밥솥 하나, 작은 냉장고 하나, 빨래, 건조대에 걸린 아이들 옷까지. 그게 전부였습니다. 싱크대 위에 라면 봉지 몇 개만 놓여 있었어요. 민혁의 손이 떨렸어요. 생각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민혁은 코트를 벗어 수희를 감쌌어요. 수희의 몸을 일으켜 등에 업었습니다. 깃털처럼 가벼웠어요. 사람의 무게가 아니었죠. 민혁의 턱이 떨렸습니다. 아저씨, 엄마 괜찮아요? 아이가 올려다보며 물었어요. 괜찮을 거야. 아저씨가 데려갈 테니까 따라와. 민혁은 수희를 업고 반지하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비가 얼굴을 때렸어요. 수희의 뜨거운 이마가 민혁의 목덜미에 닿아 있었죠. 숨소리가 등 뒤에서 가늘게 들렸습니다. 민혁은 뛰었어요. 골목을 나와 큰 길로 나왔습니다. 택시를 잡으려 했지만 빗속에서 빈 차가 보이지 않았어요. 민혁은 그냥 뛰었습니다. 수희를 업고 아이들의 손을 잡고 빗속을 달렸어요. 수트바지가 흙탕물에 젖었습니다. 구두 안으로 물이 들어왔죠. 신경 쓰지 않았어요. 아이들이 짧은 다리로 필사적으로 따라왔습니다. 가장 가까운 병원 응급실 문을 밀어 열었어요. 민혁의 셔츠가 빗물과 땀에 젖어 등에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사람 살려주세요. 의식이 없습니다. 간호사가 달려왔어요. 들것이 왔습니다. 수희를 들것에 눕혔어요. 간호사가 체온을 쟀습니다. 열이 너무 높아요. 바로 응급처치 들어갑니다. 수희가 처치실 안으로 밀려 들어갔어요. 하얀 문이 닫혔습니다. 민혁은 문 앞에 서 있었어요. 빗물이 바닥에 뚝뚝 떨어졌습니다. 쌍둥이가 민혁의 양쪽 옆에 서서 문을 바라보고 있었죠. 아이들도 젖은 채로 떨고 있었어요. 한참 뒤 의사가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보호자 되십니까? 민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니, 보호자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다른 대답은 나오지 않았어요. 의사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심각한 영양실조에
급성 폐렴입니다. 열이 너무 높아요. 도대체 이분이 어떻게 생활하셨길래 몸이 이 지경까지 온 겁니까? 민혁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영양실조, 급성 폐렴, 그 단어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위자료 10억을 받고 부자 남자를 만나 떠났다더니 결혼 사진까지 찍으며 행복하게 살고 있다더니 왜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였을까요? 민혁은 아무것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수희가 일반 병실로 옮겨졌어요. 링거가 꽂혔고 해열제가 투여됐습니다. 산소호흡기가 코에 끼워졌죠. 쌍둥이는 병실 구석 의자에 나란히 앉아 엄마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젖은 옷 그대로였습니다. 민혁이 간호사를 불러 아이들에게 마른 수건과 따뜻한 음료를 가져다 달라고 했어요. 아이들의 자, 이리 와서 머리를 닦아줄게. 수건으로 닦아주고 맛있어. 따뜻한 더 먹고 코코아를 손에 알았어, 다 마시면 쥐어줬습니다. 자, 이리 와서 아이들이 닦아줄게. 코코아를 두 손으로 맛있어. 감싸쥐고 호흡 불었어요.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1시간, 2시간, 새벽 3시가 넘었을 때 수희의 손가락이 움직였어요. 민혁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수희의 눈이 천천히 떠졌어요. 초점이 흔들렸습니다. 천장을 보다가 고개를 돌렸죠. 그리고 옆에 앉아있는 사람을 봤어요. 민혁이었습니다. 수희의 눈이 크게 떠졌어요. 몸이 움찔했습니다. 링거를 꽂은 손이 이불을 움켜쥐었어요. 입이 벌어졌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희가 본능적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병실 구석에서 잠든 쌍둥이를 봤습니다. 수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아이들을 봤다는 것은 이 남자가 아이들을 봤다는 뜻이었습니다. 수희가 몸을 일으키려 했어요. 링거줄이 당겨졌습니다. 그래도 억지로 일어나 아이들 쪽으로 갔어요. 잠든 아이들을 자기 등 뒤에 감추듯 막아섰습니다. 민혁이 다가갔어요. 수희야, 괜찮아? 이제 열이 좀. 당신이 여기 왜 있어요? 수희의 목소리가 잠겨 있었어요. 열 때문이었지만 그 안에 공포가 섞여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나를 찾아왔어. 엄마가 아프다고. 수희의 눈이 흔들렸어요. 하지만 입술을 꽉 다물었습니다. 이제 가요. 내 남편이 곧 올 거예요. 남의 가족 일에 신경 끄세요. 민혁의 표정이 굳었어요. 남편? 내가 누구랑 살든 당신이랑 상관없잖아요. 7년 전에 끝난 사이예요. 제발 돌아가요. 수희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모진 말을 하면서도 링거를 꽂은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이불 밑에서 다른 손은 주먹을 꽉 쥐고 있었죠. 민혁이 한 발 더 다가갔어요. 수희야, 왜 이런 데서 살고 있어? 도대체 7년 동안 무슨 일이? 그만해요. 수희가 소리쳤어요. 잠든 아이들이 꿈틀거렸습니다. 수희가 입을 다물고 목소리를 낮췄어요. 제발 가요. 당신이 여기 있으면 안 돼요. 아이들한테 좋을 게 없어요. 가세요. 수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하지만 끝까지 흘리지 않았습니다. 이를 악물고 민혁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민혁은 수희의 눈을 봤습니다. 그 안에 미움이 아닌 다른 것이 있었어요. 공포였습니다. 무언가를 뺏길까봐 죽을 힘으로 막고 있는 사람의 눈이었죠. 민혁은 한 발 물러섰어요. 그리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알겠어. 오늘은 갈게. 민혁이 돌아서서 병실 문을 열었어요. 문을 나서다가 한번 뒤를 돌아봤습니다. 수희가 잠든 아이들을 끌어안고 있었어요. 여전히 링거를 꽂은 채로 마른 몸으로 아이들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민혁은 병실 문 앞 복도에 기대어 섰습니다. 고개를 뒤로 젖혔어요. 천장의 형광등 불빛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수희가 모진 말을 할 때 덜덜 떨던 손이 자꾸 떠올랐어요. 이불 밑에서 꽉 쥔 주먹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이 온다고 말하면서도
눈에 가득했던 공포가 떠올랐죠. 민혁의 주먹이 벽을 쳤어요. 둔탁한 소리가 빈 복도에 울렸습니다. 뭔가 맞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맞지 않았습니다. 10억을 받고 떠난 여자가 반지하에서 영양실조로 쓰러져 있었어요. 다른 남자와 결혼한 여자가 남편이 온다면서 떨고 있었습니다. 7년 전에 이미 끝난 사이라면서 시계를 아이들이 들고 나왔어요. 민혁은 복도에 기대선 채 눈을 감았습니다. 새벽 병원 복도는 조용했어요. 멀리서 응급실 사이렌 소리만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병실 안에서는 수희가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듣고 나서야 몸에서 힘이 빠졌어요. 참고 참았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소리를 죽이며 잠든 아이들을 끌어안았어요. 마른 팔로 두 아이를 꼭 감싸쥐고 이불 속에서 한참을 그렇게 울었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뜬 눈으로 밤을 새운 민혁은 아침이 되자 병원을 나왔습니다. 수희가 가라고 했으니까요.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차에 올라탄 민혁이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바로 와. 할 일이 있어. 1시간 뒤 비서실장이 도착했어요. 민혁이 말했습니다. 수희가 입원해 있는 병원에 익명자선기금이 있는 것처럼 꾸며서 입원비, 치료비 전액을 결제해. 내 이름이 절대 나오면 안 돼. 비서실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수희가 다니는 직장을 알아봐. 유치원이야. 거기에 후원금 명목으로 넉넉하게 넣어서 월급이 올라가게 해. 수희가 사는 반지하도 조사해. 집주인한테 연락해서 곰팡이 제거하고 보일러 교체해. 전부 집주인이 알아서 한 것처럼 처리하고. 비서실장이 적다가 고개를 들었어요. 회장님, 왜 직접 말씀 안 하십니까? 민혁이 창밖을 봤습니다. 한참을 말이 없다가 입을 열었어요. 그 사람한테 남편이 있어. 쓸쓸한 웃음이었습니다. 비서실장은 더 묻지 않았어요. 며칠 뒤 수희가 퇴원 수속을 하러 원무과에 갔습니다. 밀린 병원비가 걱정이었어요. 한 푼이라도 깎아달라고 사정하려던 참이었죠. 원무과 직원이 화면을 보더니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이수희님, 입원비 전액 결제되어 있습니다. 수희가 멈칫했어요.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저 돈 낸 적 없는데요. 익명자선기금에서 결제하셨는데 기부자 성함은 안 남기셨어요. 수희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누가 그런 걸 해준 거지.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고개를 갸우뚱하면서도 다시 물을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 손을 잡고 병원을 나왔어요. 퇴원 후 수희는 유치원으로 복귀했습니다. 쌍둥이는 근처 어린이집에 다시 맡겼어요. 예전과 같은 하루가 시작됐죠. 새벽 5시에 일어나 아이들 도시락을 싸고 유치원에서 하루 종일 일하고 저녁에는 편의점 알바를 뛰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하나씩 생기기 시작했어요. 유치원 원장이 수희를 불렀습니다. 수희 선생님, 이번 달부터 후원금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선생님들 월급을 올릴 수 있게 됐어요. 집에 돌아오니 집주인이 와 있었어요. 아, 이 선생. 내가 보일러가 너무 낡아서 새 걸로 바꿨어. 곰팡이도 업체 불러서 싹 제거했고 신경 쓸 것 없어. 수희는 의아했지만 고마웠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나 싶었습니다. 누가 이런 걸 해주는 건지 알 수 없었어요. 그 사람은 매일 밤 반지하 골목 맞은편 어두운 길에 차를 세우고 앉아 있었습니다. 민혁이었어요. 저녁 7시쯤이면 수희가 쌍둥이의 손을 잡고 골목을 돌아 들어왔습니다. 아이들이 오늘 있었던 일을 제잘거리며 이야기하고 수희가 고개를 숙여 웃으며 들어주는 모습이 차 안에서 보였어요. 반지하 철문이 열리고 불이 켜지면 민혁은 그제야 시동을 걸었습니다. 매일 밤이었어요.
하루도 빠지지 않았죠. 비서실장만 알고 있었습니다. 주말이었어요. 민혁은 반지하 근처를 서성이다가 놀이터에서 쌍둥이를 발견했습니다. 아이들끼리만 놀고 있었어요. 수희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주말 알바를 나간 것 같았죠. 아이들이 민혁을 알아봤어요. 병원에서 빗속에서 자기들 손을 잡아줬던 아저씨였으니까요. 아저씨, 쌍둥이가 달려왔습니다. 민혁이 무릎을 굽혀 아이들 눈높이에 맞췄어요. 배고프지 않아? 아저씨가 맛있는 거 사줄까? 아이들의 눈이 반짝였어요. 민혁은 아이들을 데리고 근처 분식집에 갔습니다. 떡볶이와 김밥, 어묵을 시켰어요. 아이들이 허겁지겁 먹었습니다. 김밥 한 줄을 3분도 안 돼서 비웠어요. 민혁이 아이들을 바라보다가 물었습니다. 아저씨가 맨날 너희들이라고만 하면 안 되지. 이름이 뭐야? 형이 먼저 대답했어요. 이민호요. 동생이 입에 김밥을 물고 따라했습니다. 이수호요. 민혁이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어요. 민호, 수호. 좋은 이름이네. 민호가 떡볶이를 먹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저씨 손이 따뜻해요. 민호가 민혁의 손등을 만졌어요. 우리 아빠 손도 이럴까? 민혁의 젓가락이 멈췄습니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아빠가 어디 계시는데? 수호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빠는 없어요. 어릴 때부터 한 번도 없었어요. 민혁은 테이블 밑에서 손을 꽉 쥐었습니다. 수희가 결혼한 남자는 이 아이들한테 아빠 노릇도 안 해준 건가? 가슴 한쪽이 답답하게 조여왔어요. 밥을 다 먹이고 아이들과 놀이터로 돌아왔습니다. 민호와 수호가 그네를 타러 갔어요. 민혁은 벤치에 앉아 아이들을 보다가 무언가에 눈이 멈췄습니다. 민호의 오른쪽 귓불 아래에 작은 점이 있었습니다. 수호도 같은 위치였어요. 민혁이 무의식적으로 자기 귓불을 만졌습니다. 같은 자리였어요. 설마. 민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수희가 다른 남자와 결혼해서 낳은 아이들인데 그렇게 들었으니까, 그렇게 믿었으니까. 민혁이 다시 입을 열었어요. 그런데 그날 비 올 때 왜 하필 그 시계를 들고 나왔어? 민호가 그네 위에서 대답했습니다. 그거요?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보물이래요. 수호가 덧붙였어요. 서랍장 깊은 데 숨겨놓고 밤마다 몰래 꺼내보면서 울었어요. 엉엉 울었어요. 그래서 그 보물을 주면 아저씨가 엄마를 살려줄 줄 알았어요. 민혁은 벤치에 앉은 채 굳어버렸습니다. 7년이었어요. 7년 동안 매일 밤 그 시계를 꺼내보며 울었다는 겁니다. 부자 남자를 만나 행복하게 살고 있다더니 10억을 받아서 떠났다더니 7년 내내 자기가 준 시계를 보며 울었다고요. 민혁은 벤치에서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아이들을 반지하 앞까지 데려다 준 뒤 민혁은 동네를 서성거렸습니다. 골목 안쪽 평상에 동네 아줌마 몇 명이 앉아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민혁은 발걸음을 늦추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저 반지하 집 엄마 알지? 옛날에 배가 불러서 혼자 들어왔잖아. 맞아. 남편은 코빼기도 안 비쳤어. 위자료도 한 푼 못 받았다며. 혼자 쌍둥이를 낳아서 키운 거야. 유치원 교사도 하고 알바를 3개씩 뛰면서. 민혁의 발이 멈췄습니다. 7년 전에 배가 불러서 왔다. 위자료를 한 푼도 못 받았다. 민혁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현지가 보여줬던 서류, 10억 수령 확인서, 수희의 결혼 사진, 그리고 민호와 수호의 말, 아빠는 없었다는 말, 시계를 보며 울었다는 말, 아줌마들이 한 말, 하나도 맞지 않았어요. 현지가 말한 것과 하나도 맞지 않았습니다. 민혁은 차로 돌아갔어요. 운전석에 앉아 박스를 열었습니다. 7년 동안 넣어두고
한 번도 꺼내지 않았던 봉투가 있었어요. 그 안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수희의 재혼 사진이었어요. 수희가 다른 남자 옆에서 웨딩드레스를 입고 웃고 있는 사진이었죠. 민혁이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한참을 봤어요. 손가락으로 사진 속 수희의 얼굴을 더듬었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어요. 이거 진짜 맞는 거야? 차 안이 조용했습니다. 민혁은 사진을 내려놓지 못한 채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그날 밤 민혁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수희의 재혼 사진이 자꾸 떠올랐어요. 그리고 그 사진과 하나도 맞지 않는 현실들도요. 뒤척이다 못해 민혁은 새벽에 벌떡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아침이 되자 민혁은 바로 움직였습니다. 확인해야 할 것이 있었어요. 민혁은 놀이터에서 민호와 수호가 먹고 버린 아이스크림 스틱을 챙겨두었던 걸 꺼냈어요. 비닐봉지에 넣어 보관해 둔 거였습니다. 그걸 들고 서울 시내의 유전자 검사기관을 찾아갔어요. 이 두 개와 저의 유전자를 비교해 주십시오. 최대한 빨리 결과를 받고 싶습니다. 직원이 접수를 받으며 물었습니다. 친자 확인 검사이십니까? 민혁은 잠시 입을 다물었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민혁은 예전과 다른 대학병원 비뇨기과를 찾아갔습니다. 접수를 하고 무정자증 정밀 검사를 받았어요.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사흘 뒤 비뇨기과 결과가 먼저 나왔어요. 민혁이 진료실에 앉았습니다. 의사가 차트를 펼쳤어요. 김민혁 씨 정밀 검사 결과 모든 수치가 정상 범위입니다. 정자수, 운동성, 형태 전부 문제 없습니다. 민혁이 의사를 봤어요. 한참을 봤습니다. 정상이라고요? 네. 완벽한 정상입니다. 무정자증 진단을 받으셨다고 하셨는데 어느 병원에서 받으셨습니까? 민혁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진료실 의자에 앉은 채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손가락이 떨리고 있었어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정상이었어요. 그때 그 판정이 거짓이었다는 뜻이었습니다. 민혁은 진료실을 나와 복도 끝 창가에 기대어 섰어요.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그날 의사가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무정자증입니다. 자연 임신 확률은 사실상 0%입니다. 그 말을 듣고 차 안에서 울었던 밤이 떠올랐습니다. 수위를 밀어내던 차가웠던 자신의 목소리가 떠올랐어요. 그 모든 것이 거짓 위에 서 있었습니다. 민혁은 곧바로 비서실장에게 전화했어요. 최고의 사설 탐정을 구해 오늘 중으로 누나와 매형의 지난 행적을 샅샅이 뒤져봐.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탐정이 두꺼운 서류 봉투를 들고 회장실에 찾아왔어요. 민혁이 봉투를 열었습니다. 녹취록이었어요. 당시 현지의 남편 동준이 비뇨기과 의사에게 전화한 통화 내용이 그대로 적혀 있었습니다. 선생님, 약속한 대로 진단서 써주시면 됩니다. 금액은 이미 입금했으니까요. 무정자증으로 쓰면 되는 거죠? 네. 절대 들키면 안 됩니다. 민혁의 손이 떨렸어요. 종이가 바르르 흔들렸습니다. 다음 장을 넘겼어요. 현지 부부의 은행 거래 내역이었습니다. 같은 시기 비뇨기과 의사의 계좌로 5억 원이 이체된 기록이 찍혀 있었어요. 진단서 조작의 대가였죠. 그 아래에 탐정의 분석이 적혀 있었습니다. 현지 부부가 왜 이런 짓을 했는지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현지는 민혁의 친누나였지만 그룹 후계 구도에서 밀려나 있었습니다. 민혁에게 자식이 생기면 후계 자리는 영원히 민혁의 가족에게 돌아가죠. 현지 부부는 민혁의 자식을 원천 차단해서 자기들 자식에게 그룹을 물려받게 하려 했던 겁니다. 민혁은 다음 서류를 꺼냈어요. 수희에게 지급되었다는 위자료 10억의 행방이었습니다. 탐정이 추적한 결과
그 돈은 수희에게 간 적이 없었어요. 현지가 수희 명의를 도용해서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고 그 회사로 10억을 빼돌린 거였습니다. 수희는 돈 한 푼 받지 못했어요. 오히려 수희 이름으로 된 유령 회사가 거액의 탈세 혐의를 뒤집었을 뻔했죠. 민혁의 눈에 핏줄이 섰습니다. 마지막 서류를 꺼냈어요. 수희의 재혼 사진에 대한 조사 결과였습니다. 탐정이 원본 사진 파일을 분석한 결과 합성이었어요. 수희의 얼굴을 다른 웨딩 사진에 합성한 거였습니다. 옆에 서 있던 남자는 브로커가 고용한 모델이었어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 결혼이었습니다. 전부 현지가 꾸며낸 거였어요. 민혁은 서류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더 이상 장을 넘길 수가 없었어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유전자 검사 기관이었어요. 김민혁님 결과 나왔습니다. 내원해 주시겠습니까? 민혁은 곧장 검사 기관으로 갔어요. 직원이 봉투를 건넸습니다. 민혁이 봉투를 뜯었어요.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서 2번이나 미끄러졌습니다. 결과지를 펼쳤어요. 친생자 확률 99.99%. 민혁은 결과지를 들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글자가 흐려졌어요. 눈에 눈물이 차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민호와 수호는 자기 아이들이었어요. 자기 핏줄이었습니다. 아빠 없이 반지하에서 자란 자기 아들들이었어요. 민혁은 회장실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잠갔어요. 비서실장에게 아무도 들여보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무너졌어요. 책상 위에 서류를 쓸어 던졌습니다. 펜꽂이가 바닥에 떨어져 깨졌어요. 의자를 발로 걷어찼습니다. 벽에 걸린 액자가 떨어져 유리가 깨졌죠. 민혁은 회장실 한가운데 서서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쳤어요. 손등이 빨갛게 부어올랐습니다. 누나가 꾸민 사기극에 속아서 사랑하는 여자를 내쫓고 자기 아이들이 아빠 없이 반지하에서 자라는 동안 자기는 미국에서 회사나 키우고 있었습니다. 민혁은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민혁이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깊숙한 곳에 작은 봉투가 있었습니다. 수희가 떠나던 날 식탁 위에 남기고 간 예물 반지를 넣어둔 봉투였어요. 그날 이후 한 번도 꺼내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봉투를 열었어요. 작은 반지가 떨어져 나왔습니다. 민혁의 큰 손바닥 위에 반지가 놓였어요. 그날처럼 반지는 여전히 작았습니다. 민혁이 반지를 움켜쥐었어요. 이마를 책상에 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수희야, 미안해.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미안해. 미안해. 회장실 안에서 민혁의 울음소리가 새어나왔어요. 문 밖에 서 있던 비서실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민혁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눈이 벌겋게 부어 있었어요. 하지만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슬픔이 아니었어요. 분노도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더 깊은 무언가였죠. 모든 것을 빼앗긴 남자의 눈이었습니다. 민혁은 재킷도 집어들지 않았어요. 셔츠 차림 그대로 회장실을 나왔습니다. 비서실장이 놀라 따라왔어요. 회장님, 어디 가십니까? 민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어요. 차에 올라탔습니다. 시동을 걸었어요. 수희가 있는 반지하를 향해 엑셀을 밟았습니다. 반지하 골목 앞에 차가 멈췄습니다. 민혁은 시동을 끄고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핸들을 쥔 손이 떨렸습니다. 서류 봉투가 조수석에 놓여 있었어요. 친자 확인서, 가짜 무정자증 진단서, 탐정 보고서, 수희에게 보여줘야 할 것들이었죠. 차에서 내렸습니다. 반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을 한 칸씩 밟았어요. 녹슨 철문 앞에 섰습니다.
손을 들었어요. 초인종을 누르려다가 멈췄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까? 어떤 얼굴로 이 문 앞에 서야 할까? 자기 때문에 이 여자가 반지하에서 쌍둥이를 혼자 키웠습니다. 자기가 내쫓았으니까요. 자기가 지긋지긋하다고 했으니까요. 민혁의 손이 허공에서 떨렸어요.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덜덜 떨리는 손가락으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안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철문이 삐걱 열렸습니다. 수희였어요. 편의점 유니폼을 입고 있었습니다. 야간 알바를 나가려던 참이었죠. 수희의 눈이 민혁을 보고 크게 떠졌어요. 반사적으로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민혁이 문틈에 손을 넣었어요. 수희야, 잠깐만. 빨리 가세요. 저 야간 알바 늦으면 잘려요. 수희가 문을 밀었습니다. 민혁이 밀리지 않았어요. 제발 잠깐만. 보여줄 게 있어. 수희의 눈에 공포가 스쳤어요. 안쪽을 돌아봤습니다. 아이들이 자고 있었죠. 민혁이 그 시선을 알아챘어요. 아이들 안 깨울게. 밖에서만 잠깐 이야기하자. 수희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민혁이 조심스럽게 수희의 손목을 잡았어요. 수희가 움찔했지만 민혁은 놓지 않았습니다. 수희를 철문 밖으로 이끌었어요. 계단을 올라 골목으로 나왔습니다. 좁은 골목이었어요. 가로등 하나가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수희가 팔을 뿌리쳤어요. 뭔데요? 빨리 말해요. 시간 없어요. 민혁이 서류 봉투에서 종이 2장을 꺼냈습니다. 수희의 손에 쥐어줬어요. 이거 봐. 수희가 가로등 불빛 아래서 종이를 펼쳤습니다. 첫 번째 종이를 봤어요. 글자를 읽다가 손이 멈췄습니다. 친자 확인서였어요. 김민혁과 이민호, 이수호. 친생자 확률 99%. 수희의 입술이 떨렸어요. 두 번째 종이를 봤습니다. 가짜 무정자증 진단서와 의사 매수 녹취록 요약본이었어요. 수희의 손에서 종이가 바르르 흔들렸습니다. 고개를 들어 민혁을 봤어요. 눈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민혁이 수희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차가운 시멘트 바닥이었습니다. 하지만 민혁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이 아이들 내 핏줄이잖아. 왜 말 안 했어? 수희가 한 발 물러섰습니다. 말하면 뭐가 달라져요? 당신은 이미 다른 여자랑 결혼했잖아요. 민혁의 표정이 일그러졌어요. 다른 여자? 무슨 소리야? 형님이 보여줬어요. 당신 청첩장. 미국에서 재벌가 딸이랑 결혼한다고. 수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 청첩장 보고 알았어요. 아, 이 사람은 진짜 떠난 거구나. 나한테 지긋지긋하다고 한 게 진심이었구나. 민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적 없어. 결혼한 적 없어. 청첩장 같은 거 만든 적도 없어. 수희가 민혁을 봤어요. 믿을 수 없다는 눈이었습니다. 누나가 한 짓이야. 전부 다. 내 무정자증도 현지가 의사를 매수해서 만든 가짜야. 수희한테 보여준 청첩장도 가짜고 나한테 보여준 수희 재혼 사진도 합성이었어. 위자료 10억도 수희한테 간 적 없어. 현지가 다 빼돌렸어. 수희의 눈이 크게 떠졌어요. 입이 벌어졌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민혁이 말을 이었어요. 목소리가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진짜 무정자증인 줄 알았어. 수희가 애를 얼마나 원하는지 아니까 내 옆에 두면 평생 아이를 못 갖는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일부러 모진 말을 한 거야. 지긋지긋하다고 떠나라고. 그게 수희를 위한 거라고 생각했어. 민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런데 그게 전부 거짓이었어. 나는 정상이었고 이 아이들은 내 아이들이었고 수희는 10억 한 푼도 못 받고 반지하에서 혼자 쌍둥이를 키우고 있었어. 나는 그것도 모르고
민혁이 시멘트 바닥에 이마를 대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수희는 벽에 등을 기대고 서 있었어요.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종이를 쥔 손이 축 내려갔어요. 한참이 지났습니다. 수희가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잠겨 있었습니다. 그때 형님이 그랬어요. 당신이 미국에서 재벌가 딸이랑 결혼한다고. 청첩장도 보여줬어요. 그리고 임신한 걸 알고 회사에 찾아갔더니 형님이 그랬어요. 아이를 지우든가 낳으면 어머님이 애들만 빼앗아서 새 아내 호적에 올릴 거라고. 수희의 입술이 떨렸어요. 무서웠어요. 아이들을 뺏길까봐. 그래서 도망쳤어요. 전화도 버리고 아무도 모르는 데로 숨었어요. 수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냥 아이들만 지키고 싶었어요. 그것밖에 없었어요. 민혁이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들었어요. 수희를 올려다봤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어요. 왜 나한테 연락 안 했어? 임신한 거. 왜 혼자 도망쳤어? 수희가 울면서 웃었습니다. 연락했어요. 전화도 했고 이메일도 보냈어요. 다 안 됐어요. 번호가 바뀌어 있었고 이메일은 전송 실패로 돌아왔어요. 수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리고 어떻게 말해요? 지긋지긋하다고 떠나라고 한 사람한테, 다른 여자랑 결혼한다는 사람한테. 민혁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수희가 한 발 다가왔어요. 민혁이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민혁의 얼굴을 올려다봤어요. 민혁 씨. 민혁이 고개를 들었어요. 설마 진짜 무정자증이었어도 나는 민혁 씨가 먼저였어요. 아이가 없어도 괜찮았어요. 당신이랑 끝까지 함께 했을 거예요. 민혁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입을 틀어막았어요. 하지만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시멘트 바닥에 무릎을 꿇은 대기업 회장이 반지하 골목 가로등 아래서 어린아이처럼 울고 있었어요. 수희도 울었습니다. 소리를 죽이며 울었어요. 아이들이 깰까봐. 민혁이 수희를 끌어안았습니다. 수희의 마른 어깨가 민혁의 품 안에서 떨렸어요. 민혁이 더 세게 안았습니다. 놓으면 또 잃어버릴 것 같았어요. 수희도 민혁의 등을 잡았습니다. 가느다란 손가락이 민혁의 셔츠를 움켜쥐었어요. 놓지 않았습니다. 골목에는 두 사람의 숨죽인 울음소리만 있었어요. 가로등 불빛이 흔들렸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반지하 창문 너머로 작은 소리가 들려왔어요. 엄마. 민호의 잠꼬대였습니다. 잠결에 엄마를 찾는 소리였어요. 수희가 민혁의 품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을 손등으로 닦았어요. 민혁도 눈을 닦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으로 충분했어요. 수희가 먼저 돌아섰습니다. 반지하 계단을 내려갔어요. 민혁이 뒤따랐습니다. 철문을 열었어요. 좁은 방 안에서 민호와 수호가 이불을 반쯤 걷어찬 채 나란히 자고 있었습니다. 수호가 형의 팔을 베고 있었어요. 수희가 아이들 곁에 앉아 이불을 다시 덮어줬습니다. 민혁은 문 앞에 서서 그 모습을 바라봤어요. 자기 아이들이었습니다. 자기가 지켜줬어야 할 가족이었어요. 민혁은 문틀을 잡고 서서 한참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수희와 오해를 풀고 돌아온 민혁은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새벽 5시 민혁이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법무팀 팀장 지금 바로 깨워. 그리고 탐정이 보낸 자료 전부 법적 증거로 정리하게 해. 녹취록, 은행 거래 내역, 페이퍼 컴퍼니, 서류, 합성사진, 원본 분석서. 하나도 빠짐없이. 비서실장이 물었습니다. 언제까지 준비하면 되겠습니까? 오늘 오후까지.
민혁의 목소리에 감정은 없었어요.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복수를 감정으로 하지 않겠다는 뜻이었죠. 오후 4시 법무팀이 정리한 서류 봉투가 민혁의 책상 위에 올라왔습니다. 민혁은 봉투를 확인하고 재킷을 걸쳤어요. 비서실장이 뒤따랐습니다. 어디로 가십니까? 누나 집. 현지 부부의 대저택은 성북동에 있었습니다. 대웅건설 자금으로 지은 집이었죠. 높은 대문 안에 정원이 있고 차 3대가 들어가는 주차장이 있었어요. 민혁이 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현관 비밀번호를 눌렀어요. 알고 있었죠. 가족이니까요. 거실이 넓었습니다. 대리석 바닥에 샹들리에가 걸려 있었어요. 소파에 현지와 동준이 앉아 있었습니다. 현지는 와인잔을 들고 있었어요. 동준은 소파에 기대 핸드폰을 보고 있었죠. 편안한 저녁이었습니다. 민혁이 거실로 들어왔어요. 현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 민혁아. 웬일이야? 연락도 없이. 민혁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서류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 있던 서류를 꺼내 현지 부부의 앞에 던졌어요. 종이가 대리석 테이블 위에 흩어졌습니다. 와인잔 옆으로 녹취록이 떨어지고 은행거래 내역이 바닥까지 떨어졌어요. 현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게 뭐야? 민혁이 입을 열었어요. 7년 전 비뇨기과 의사한테 3억 주고 가짜 진단서 만든 녹취록이야. 이건 수의 명의로 페이퍼 컴퍼니 만들어서 10억 빼돌린 장부고, 또 이건 수의 재혼 사진 합성한 원본 분석서야. 민혁의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소리를 지르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래서 더 무서웠죠. 내 아이들까지 지우라고 했어? 수희한테 뱃속 아이를 지우든가 뺏기든가 선택하라고 했어? 이 비자금은 다 뭐야? 현지의 손에서 와인잔이 내려왔어요. 테이블 위에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녹취록을 집어들었어요. 읽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이 점점 하얗게 변해갔어요. 동준이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서류를 보더니 얼굴이 사색이 됐어요. 민혁을 보고 현지를 보고 다시 민혁을 봤습니다. 현지가 서류를 테이블에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민혁의 눈을 똑바로 봤어요. 그래, 내가 했어. 민혁이 멈칫했습니다. 부정할 줄 알았거든요. 현지가 소파에서 일어섰어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내가 했어. 그래서 어쩔 건데? 난 이 집 첫째야. 첫째인데 평생 내 뒷전이었잖아.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부터 민혁이 나는 있으나 만화였어. 딸이라는 이유 하나로. 현지의 눈이 붉어졌어요. 하지만 눈물은 아니었습니다. 분노였어요. 내 권리를 찾은 것뿐이야. 네가 자식을 낳으면 이 그룹은 영원히 내 손에 가잖아. 내 아이들은 뭐가 되는 거야? 민혁은 듣고만 있었어요. 표정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동준이 현지 뒤로 슬금슬금 물러났어요. 민혁이 동준을 봤습니다. 동준이 두 손을 내저었어요. 민혁아, 다 현지가 시킨 거야. 나는 그냥 시키는 대로 한 거라고. 현지가 뒤를 돌아봤습니다. 남편을 노려봤어요. 지금 뭐라고 했어? 동준이 한 발 더 물러섰어요.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은. 조용히 해. 현지가 소리쳤습니다.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그때였습니다. 2층 계단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천천히 한 칸씩 내려오는 소리였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계단으로 향했어요. 어머니 경자였습니다. 마침 딸 집에 와 있었어요. 2층 객실에서 쉬고 있다가 아래층 소란에 내려온 거였죠. 경자의 얼굴이 사색이었습니다.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계단 위에서 모든 대화를 들은 거였습니다. 경자가 거실로 내려와 현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김현지.
한마디였어요. 하지만 그 한마디에 거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엄마, 이거 오해야. 민혁이가 이 천하에 못 쓸 것. 경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쥐뿔도 없는 내 남편 거둬줬더니 우리 집안 대들보인 민혁이한테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현지가 경자를 쳐다봤습니다. 엄마, 입 다물어. 경자가 한 발 더 다가갔어요. 의사를 매수해서 가짜 진단서를 만들어 수희한테 아이를 지우라고 협박해? 뭐 비자금 횡령? 경자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수희 그 애가 그렇게 살았단 말이야? 반지하에서 혼자 쌍둥이를 키웠어? 위자료 한 푼도 못 받고? 경자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분노만이 아니었습니다. 수희와 자신의 손주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자책이었죠. 경자가 고개를 돌려 동준을 봤습니다. 동준이 바닥에 납작 엎드렸어요. 어머님, 죄송합니다. 오해입니다.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뭐 오해? 경자가 동준을 내려다봤어요. 동준의 이마가 바닥에 닿았습니다. 경자가 핸드폰을 꺼냈어요. 비서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바로 성북동으로 와. 현지 명의로 된 회사 지분 전부 다 회수해. 법인카드도 정지시키고 이 집에 있는 저것들 2명 다 맨몸으로 내보내. 현지의 얼굴이 하얗게 됐어요. 엄마, 그건 너무 민혁이한테 네가 한 짓이 너무한 거야. 경자가 현지를 똑바로 봤습니다. 오늘부로 넌 이 집안 사람이 아니야. 30분 뒤 김비서가 도착했어요. 현지의 명의로 된 법인카드 3장, 차키 2개, 회사 출입증이 테이블 위에 올라왔습니다. 현지와 동주는 외투도 챙기지 못했어요. 집안에 있던 그대로였습니다. 현지는 실크 잠옷 차림이었고 동주는 슬리퍼를 신고 있었어요. 대문이 열렸습니다. 김비서가 2사람을 대문 밖으로 안내했어요. 안내라고 하기엔 사실상 끌어낸 거였죠. 대문이 닫혔습니다. 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현지와 동준이 대문 앞 도로에 서 있었습니다. 실크 잠옷이 빗물에 젖기 시작했어요. 동준이 벌벌 떨었습니다. 현지야, 이제 어떡해? 현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젖은 머리카락이 얼굴에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대문을 돌아봤어요. 닫혀 있었습니다. 동준이 다시 말했어요. 현지야, 어머님한테 빌어보자. 잘못했다고 하면 조용히 해. 현지의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고개를 들었어요. 빗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에는 반성이 없었어요. 후회도 없었습니다. 도끼만 있었죠. 두고 봐. 내가 어떻게 하는지. 현지가 젖은 잠옷 주머니를 뒤졌어요. 핸드폰이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하나 눌렀어요. 오래전에 저장해 둔 번호였습니다. 비자금을 관리하던 연락책이었어요. 신호가 갔습니다. 나야. 급하게 쓸 돈이 필요해. 그리고 사람도. 비 내리는 도로 위에서 현지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이틀 뒤 인터넷 뉴스에 기사가 떴어요. 대웅건설 김민혁 회장, 임신한 조강 지쳐버리고 사생활 문란 익명 제보라고 되어 있었지만 현지가 기자에게 흘린 거였죠. 기사에는 민혁이 아내를 버렸다는 내용과 함께 자극적인 제목이 달려 있었어요. 주가가 흔들렸습니다. 하루 만에 8%가 빠졌어요. 이 사진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죠. 수희는 유치원 쉬는 시간에 핸드폰으로 기사를 봤습니다. 댓글이 달려 있었어요. 저런 남자한테 속은 전처불상. 재벌이면 다야? 수희의 손이 멈췄어요. 민혁이 걱정됐습니다. 이 기사가 전부 거짓이라는 걸 수희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수희가 민혁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기사 봤어요. 괜찮아요?
민혁이 웃었습니다. 괜찮아. 걱정하지 마. 담담한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상황은 담담하지 않았습니다. 현지는 기사를 무기로 이사진을 움직였어요. 긴급 이사회가 소집됐습니다. 안건은 김민혁 회장 해임안이었어요. 현지가 이사 몇 명을 미리 포섭해 둔 거였죠. 이사회 당일이었습니다. 본사 30층 대회의실에 이사진이 모였어요. 현지가 단상에 서 있었습니다. 쫓겨날 때와는 다른 모습이었어요. 정장을 차려입고 서류를 들고 있었습니다. 비자금으로 마련한 옷이었죠. 여러분, 김민혁 회장은 도덕적으로 결격 사유가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서 보셨듯이 현지가 자신감 있게 말하고 있었어요. 이사 몇 명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표결이 임박했죠.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민혁이 들어왔어요.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표정에 동요가 없었어요. 뒤에 비서실장이 노트북을 들고 따라왔습니다. 현지의 표정이 굳었어요. 회의 중이야. 해임 대상자가 참석하는 건 잠깐이면 됩니다. 민혁이 비서실장에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비서실장이 노트북을 대형 스크린에 연결했습니다. 화면이 켜졌어요. 첫 번째 화면. 현지 부부가 만든 페이퍼 컴퍼니의 횡령 내역이었습니다. 회사 돈 10억이 수의 명의를 도용한 유령 회사로 빠져나간 흐름이 도표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이사들의 얼굴이 변했습니다. 두 번째 화면. 동준이 비뇨기과 의사에게 진단서 조작을 의뢰하는 녹취록 음성이 회의실에 울려 퍼졌어요. 선생님, 약속한 대로 진단서 써주시면 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세 번째 화면. 수의의 재혼 사진이 합성이었다는 분석서와 모델의 신상 정보가 떴어요. 이사 한 명이 안경을 벗고 화면을 다시 봤습니다. 다른 이사가 서류를 내려놓았어요. 현지를 포섭했던 이사들이 하나둘 고개를 돌렸습니다. 현지에게서 시선을 거두고 민혁을 봤어요. 현지의 얼굴이 하얗게 됐습니다. 민혁이 이사진을 둘러봤어요. 회의만 표결하시겠습니까?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현지가 단상에 선 채 입술을 떨었어요. 회의실 안에서 현지의 편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민혁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회사 돈 횡령 건으로 경찰에 고발 절차를 밟겠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경찰 2명이 들어왔어요.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였습니다. 김현지 씨, 최동준 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체포합니다. 현지의 눈이 커졌어요. 동준이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두 사람은 눈을 마주쳤어요. 동준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회의실 뒤쪽 비상구를 향해 뛰었어요. 현지가 뒤따랐습니다. 경찰이 쫓았지만 비상계단으로 빠져나간 뒤였어요. 지하 주차장에서 대기하고 있던 차에 올라타 사라졌습니다. 현지가 차 안에서 동준에게 말했어요. 숨을 몰아쉬며 마지막 카드가 있어. 동준이 핸들을 잡은 채 현지를 봤습니다. 민혁이한테 가장 소중한 게 뭔지 알잖아. 그날 오후 3시였습니다. 민호와 수호가 다니는 어린이집 앞에 흰색 봉고차 한 대가 서 있었어요. 하원 시간이었죠. 아이들이 하나둘 나오고 있었습니다. 어린이집 선생님이 민호와 수호의 손을 잡고 문 앞에 섰어요. 봉고차에서 여자 한 명이 내렸습니다. 선글라스를 쓰고 있었어요. 민호 수호 고모예요. 오늘은 제가 데리러 왔어요. 선생님이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보호자 명단에 없으신데요. 아, 오늘 갑자기 엄마가 아파서요. 연락이 갔을 거예요. 선생님이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수희의 번호로 문자가 와 있었어요. 오늘 형님이 데리러 갑니다. 부탁합니다. 물론 가짜였죠. 현지가 수희의 번호를 위조해서 보낸 문자였어요.
선생님이 아이들을 넘겼습니다. 민호와 수호가 봉고차에 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차가 출발했어요. 오후 4시 수희가 어린이집에 도착했습니다. 아이들이 없었어요. 민호, 수호 어디 있어요? 선생님이 당황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고모분이 데려가셨는데요. 문자 보내셨잖아요. 수희의 얼굴이 하얗게 됐어요. 저 문자 보낸 적 없어요. 수희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선생님의 얼굴에도 핏기가 사라졌어요. 선생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분명 문자를 확인하고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수희가 민혁에게 전화했어요. 손이 떨려서 번호를 3번이나 잘못 눌렀습니다. 민혁 씨, 아이들이 없어졌어요. 형님이 데려갔어요. 민혁은 전화를 받고 3초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수희야, 울지 마. 찾을 수 있어. 민혁이 핸드폰 앱을 열었어요. 화면에 지도가 떴습니다. 빨간 점 2개가 움직이고 있었어요. 민혁이 수희에게 말했습니다. 수희야, 네가 아이들 신발 밑창에 넣어둔 추적기 기억나? 수희가 멈칫했어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해 신발 밑창에 넣어두었던 위치 추적기였습니다. 아이들을 뺏어갈까봐 준비했던 거였죠. 신호가 잡혀. 지금 움직이고 있어. 민혁은 경찰에 신고하는 동시에 직접 차를 몰았습니다. 빨간 점이 향하는 곳은 서울 외곽의 공단 지역이었어요. 경찰보다 먼저 도착했습니다. 폐창고였어요. 녹슨 철문이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안에서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민혁은 차에서 내려 뛰었습니다. 철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창고 안은 어두웠습니다. 한쪽 구석에 민호와 수호가 바닥에 앉아 울고 있었어요. 동준이 아이들 앞에 서 있었습니다. 현지가 창고 반대편에 서 있었습니다. 민혁이 들어오는 것을 봤어요. 빠르네. 민혁은 현지를 보지 않았어요. 아이들만 봤습니다. 민호야, 수호야. 아이들이 고개를 들었어요. 아저씨.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민혁이 아이들에게로 걸어갔어요. 현지가 고용한 깡패들이 쇠파이프를 들어 올렸습니다. 더 오면 안 돼. 민혁은 멈추지 않았어요. 깡패들이 파이프를 휘둘렀습니다. 민혁의 몸이 먼저 움직였어요. 아이들 앞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두 아이를 품에 꽉 끌어안고 등을 돌렸어요. 이번엔 내가 꼭 지켜. 파이프가 민혁의 등을 내리쳤습니다. 둔탁한 소리가 창고에 울렸어요. 민혁의 몸이 앞으로 꺾였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을 놓지 않았어요. 두 팔로 민호와 수호를 감싼 채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파이프가 한 번 더 내려왔어요. 민혁의 등에서 뼈가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흰 셔츠 위로 붉은 것이 번져 나왔어요. 민혁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아이들을 품에서 놓지 않았어요. 아저씨. 민호가 울면서 소리쳤어요. 민혁의 셔츠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그때 창고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울렸어요. 타이어 끄는 소리, 발소리, 고함 소리. 경찰 특공대가 창고 문을 부수고 들이닥쳤습니다. 움직이지 마. 동준이 무릎을 꿇었어요. 경찰이 수갑을 채웠습니다. 현지도 벽 쪽에서 잡혔어요. 양손이 등 뒤로 돌아가며 수갑이 찰칵 소리를 냈습니다. 현지가 끌려나가면서 민혁을 봤어요. 민혁아, 잘못했어. 살려줘. 민혁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바닥에 엎드린 채 두 아이를 안고 있었어요. 셔츠가 붉게 젖어 있었습니다. 민호와 수호가 민혁의 품 안에서 울고 있었어요. 민혁이 떨리는 손으로 아이들의 머리를 쓸어 넘겼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내가 지켜줄게. 민혁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붉게 물든 셔츠 위로 아이들의 눈물이 떨어졌어요. 창고 밖에서 구급차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구급차 아니었습니다. 민혁이 들것 위에 누워 있었어요.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셔츠가 붉게 젖어 있었죠. 산소 마스크가 씌워졌고 수액줄이 팔에 꽂혀 있었어요. 수희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민혁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수희의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수희가 코트 안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낡은 금시계였어요. 세월의 발에 금빛이 희미해진 그 시계였습니다. 수희가 민혁의 손 위에 시계를 올려놓았어요. 민혁의 큰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약속했잖아요. 앞으로의 모든 시간을 영원히 함께 하자고. 그러니까 눈 떠요. 민혁 씨. 민혁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찔했어요. 수희가 그 손을 더 세게 쥐었습니다. 구급차가 병원 응급실 앞에 멈췄어요. 들것이 내려졌습니다. 민혁이 응급실 안으로 밀려 들어갔어요. 하얀 문이 닫혔습니다. 수희는 문 앞에 서 있었어요. 민호와 수호가 수희의 양쪽 옆에 서서 엄마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 모두 울고 있었어요. 수술이 시작됐습니다. 복도 의자에 앉아있던 수희는 한 번도 자리를 뜨지 않았어요. 민호와 수호는 엄마 무릎에 기대어 잠이 들었습니다. 10시간이 지나서 수술실 문이 열렸어요. 의사가 마스크를 내리며 나왔습니다. 보호자 되십니까? 수희가 벌떡 일어났어요. 수술 잘 끝났습니다. 파이프에 등을 맞아 갈비뼈 2대가 금이 갔지만 다행히 척추를 비껴갔습니다. 생명에는 지장 없습니다. 수희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어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한참을 울었어요. 안도의 울음이었습니다. 민혁이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졌어요. 링거가 꽂혀 있었고 등에 두꺼운 붕대가 감겨 있었습니다. 아직 의식이 돌아오지 않았어요. 민호와 수호가 병상 옆에 섰습니다. 아이들이 작은 손을 모으고 눈을 꼭 감았어요. 하느님, 우리를 구해준 천사 아저씨가 안 아프게 해주세요. 빨리 일어나게 해주세요. 민호가 먼저 기도했어요. 수호가 따라했습니다. 아저씨가 아프면 안 돼요. 제발이요. 수호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민혁의 이불 위로 방울방울 떨어졌습니다. 수희가 아이들의 어깨를 잡았어요. 무릎을 꿇고 아이들 눈높이에 맞췄습니다. 수희의 눈도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민호야, 수호야. 아이들이 엄마를 봤습니다. 아저씨 아니야. 아이들의 눈이 커졌어요. 이분이 너희 진짜 아빠야. 엄마가 그동안 말 못해서 미안해. 수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민호가 수희를 봤습니다. 그리고 민혁을 봤어요. 다시 수희를 봤습니다. 진짜요? 이 아저씨가 진짜 우리 아빠예요? 수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호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한참을 아무 말도 못하다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근데 왜 이제 왔어요? 수희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수호가 형 옆에서 코를 훌쩍이며 말했어요. 우리 맨날 기다렸는데 다른 애들은 다 아빠가 있는데 우리만 없었어요. 수희가 아이들을 끌어안았어요. 아빠가 너희를 몰랐어. 나쁜 사람이 아빠한테 거짓말을 해서 너희가 있는 줄 몰랐던 거야. 아빠가 안 온 게 아니라 못 온 거야. 민호가 고개를 들어 민혁을 봤습니다. 잠들어 있는 민혁의 얼굴을요. 등에 감긴 붕대를요. 아까 자기들을 감싸 안고 쇠파이프를 대신 맞았던 그 등을요. 아빠가 정말 우리를 몰랐어요? 수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으면 빨리 달려왔을 거야. 너희를 찾자마자 이렇게 목숨 걸고 지켜준 거잖아. 민호가 민혁의 손을 잡았어요.
작은 손이 민혁의 큰 손을 감쌌습니다. 아이들을 지키느라 쇠파이프를 맞으면서도 놓지 않았던 그 손이었습니다. 아빠, 민호가 작은 목소리로 불렀어요. 처음이었습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불러보지 못했던 그 말이었어요. 수호도 민혁의 다른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아프지 마요. 수호의 목소리가 울음에 잠겨 있었어요. 병실이 조용했습니다. 아이들의 목소리만 울렸어요. 그때였습니다. 민혁의 눈꺼풀이 떨렸어요. 천천히 눈이 떠졌습니다. 흐릿한 시야에 천장이 보였어요. 고개를 돌렸습니다. 양쪽에 민호와 수호가 서 있었어요. 자기 손을 잡고 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수희가 서 있었어요. 민혁의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소리가 겨우 나왔어요. 민호야, 수호야. 민호가 민혁의 눈을 봤어요. 아빠, 진짜 우리 아빠 맞아요? 민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맞아. 아빠야. 너희 진짜 아빠야. 수호가 물었어요. 그럼 이제 안 가요? 다시 안 사라져요? 민혁이 떨리는 손으로 수호의 볼을 닦아줬습니다. 안 가. 절대 안 가. 아빠가 너무 늦어서 미안해. 이제 어디도 안 가. 두 아이가 동시에 민혁의 품으로 뛰어들었어요. 민혁의 등이 아팠습니다. 붕대가 당겼어요. 하지만 민혁은 두 팔로 아이들을 꽉 안았습니다. 놓지 않았어요. 아빠가 미안해. 많이 미안해. 이제 아빠가 다 해줄게. 민호가 민혁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어요. 아빠 냄새 너무 좋아요. 수호가 민혁의 목을 끌어안았습니다. 나도. 아빠 안 놓을 거야. 민혁이 아이들을 안은 채 눈을 감았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수희도 돌아서서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울었어요. 병실 안은 온통 울음소리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슬픈 울음이 아니었어요. 몇 달 뒤 법원이었습니다. 현지와 동주는 특수납치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았어요. 횡령, 진단서 조작, 아동납치, 죄목이 줄줄이 이어졌습니다. 재판부는 현지에게 징역 20년, 동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어요. 판결이 내려지는 순간 현지가 고개를 돌려 방청석을 봤습니다. 민혁이 앉아 있었어요. 수희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현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민혁은 현지를 보지 않았습니다. 수희의 손을 잡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법정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법정 밖 복도에서 민호와 수호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경자가 아이들 옆에 앉아 있었어요. 민혁과 수희가 나오자 아이들이 달려왔습니다. 아빠, 민혁이 아이들을 안아 올렸어요. 한 팔에 한 명씩. 등이 아직 아팠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경자가 수희에게 다가왔어요. 수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 경자가 수희의 손을 잡았어요. 한참을 말이 없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수희야, 내가 그동안 너한테 잘 못해줬다. 네가 고생한 거 다 들었어. 이 할미가 널 지켜줬어야 했는데. 경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수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어머님. 경자가 수희를 끌어안았어요. 법원 복도에서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그로부터 3개월 뒤였어요. 민혁은 대웅건설 회장직을 전문 경영인에게 이양했습니다. 기자들이 물었어요. 왜 물러나시느냐고. 민혁이 웃었습니다. 놓치고 살았던 시간이 너무 많아서요. 이제는 가족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 민혁은 서울 외곽 경치 좋은 곳에 집을 지었어요. 넓은 정원이 있는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집 옆에 작은 건물을 하나 더 지었어요. 수희를 위한 작업실이었습니다.
수희는 오래전부터 화가가 되고 싶었거든요. 반지하에서 아이들을 키우느라 포기했던 꿈이었죠. 민혁이 작업실의 문을 열어주며 말했어요. 이제 내 꿈이로. 수희가 작업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넓은 창으로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캔버스와 물감이 놓여 있었습니다. 수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하지만 웃고 있었습니다. 또 민혁은 자신과 수희처럼 상처받은 미혼모와 고아들을 돕는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수희가 이사장을 맡았어요. 수희가 재단 이사장으로 첫 출근을 하는 날이었어요. 현관 앞에서 민혁이 수희의 옷매무새를 다듬어주며 말했습니다. 떨려? 수희가 민혁을 올려다보며 웃었어요. 저 쌍둥이 혼자 낳아 키운 사람이에요. 이 정도쯤이야. 민혁이 피식 웃었습니다. 수희의 이마에 손을 대며 말했어요. 잘할 거야. 봄이 되었습니다. 정원에 햇살이 부서지고 있었어요. 잔디밭 위로 꽃잎이 날렸습니다. 민호와 수호가 정원을 뛰어다니며 웃고 있었어요. 수호가 넘어졌습니다. 민호가 달려가 동생을 일으켜 세웠어요. 민혁과 수희가 나란히 벤치에 앉아 아이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수희의 손목에 낡은 금시계가 채워져 있었어요. 금빛이 바랬지만 여전히 시간은 가고 있었습니다. 민혁이 수희의 손을 잡았어요. 수희가 민혁을 봤습니다. 고마워. 함께 해줘서. 수희가 웃었어요. 시계가 아직 가고 있잖아요. 우리 시간은 안 끝났어요. 이제 영원히 함께해요. 민호가 저 멀리서 소리쳤습니다. 아빠, 엄마, 빨리 와. 민혁이 수희의 손을 잡고 일어났어요. 두 사람이 아이들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정원에 네 사람의 웃음소리가 퍼졌어요. 그들의 시간은 다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위해주다가 오히려 헤어지게 되었고 두 사람이 다시 만나 가족을 되찾은 이야기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게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 위해서 혼자 결정하고 혼자 감당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함께 마주하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그리고 천륜이라고 하죠? 헤어졌던 가족은 다시 만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쓰면서 민혁과 수희가 다시 재회하는 장면이 가장 가슴 아프지만 또 가장 감동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이야기 중 어느 부분이 가장 좋으셨어요? 댓글로 어떤 장면에서 가장 기억에 남으셨는지 알려주세요. 한 분 한 분 인사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따뜻한 위로가 되었다면 소중한 사람들에게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앞으로도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다음에 또 만나요. 상록수 인생사연이었습니다.